2023년도에 1년 내내 우리가 기대할 것은 고강도의 대중국 견제 정책들이에요. 바이든은 트럼프 때보다 더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훨씬 그 수위를 높일 거라는 얘기예요. 벌써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하나 떨어졌어요. 중국 내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공장,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는 생산하지 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벌써 수십조 원의 투자는 했는데 우리 기업들에겐 커다란 손실이거든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여의도 맨션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미침체 우려는 주는데 긴축 공포는 늘어났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퍼진 인플레 공포.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은요, 일정 상승률이 어느 정도 지속돼 버리면 이게 고착화돼 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 한 해만 물가 상승률이 원래 많은 국가들이 목표로 잡는 건 2% 상승률이 목표이지만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한 8% 찍었어요. 그러면 근로자들이나 위정자들이나 많은 소비자들은 올해는 특이하게 8%가 찍혔네. 그러면 다시 내년에는 원래 수준인 2% 내외대로 내려오겠지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도 8%에 준하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잖아요. 이렇게 한두 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슬슬 물가 상승률이 그 수준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 1, 2년 이상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선 회사에 요구하는 거예요. 지난해도 물가 상승률은 6%가 넘었고요. 올해도 거의 5%대예요. 저희 물가 상승률 맨날 2%대 수준의 근거에서 연봉 인상률 올려주셨는데 이제는 안 되겠고요. 지난번에 못 받은 것까지 해서 얼마는 최소한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그럼 이런 임금 인상이라는 건 다시 뭐다? 전방위적인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만들어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 물건 가격도 그에 준하는 상태로 전방위로 또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건설회사 사람인데 원자재 이런 페인트 납품하는 업체에서 올해도 페인트 100통 주세요 했더니 5% 이상 달라는 거예요. 더 가격을 올려서. 아니 왜요? 직원들 인건비 올려줘서요. 죄송해요. 그래서 5% 올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 불러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더니 또 물가 올랐다고 5% 올려달래요. 그러면 내 입장도 이제 어떻게 한다? 아파트 가격 5% 올려야죠. 그럼 아파트 5% 올렸다? 다시 소비자들이 뭐야 주거비가 이렇게 비싸졌어. 다시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다가 또 5%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물가 상승률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고공 물가 상승률을 계속 보이면 고착화돼서 내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침체 우려는 있지만 긴축 공포를 계속 연준이 조장하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경제학자들은 다 알거든요.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강도로. 우리 단순히 감기 지독할 때 병원 가지 안 그러면 그냥 약국에서 약 사다 먹잖아요. 그럼 병원 가면 뭐 합니까? 약도 주지만 주사 한 방 놓잖아요. 중탕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게 빨리 꺾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기조다 보시면 됩니다. 미 인플레 다시 상승, 한국 또 한 번 강달러에 시달려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는 시국이에요. 여기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거예요. 근데 2024년이 전 세계 굵직한 나라들의 모두 선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대선이고요. 우리나라 총선이고요. 러시아도 대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선거 때는 한꺼번에 국가의 관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일들이 많고 전쟁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이건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저희들의 예측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올해 환율은 강달러 기조가 우리나라에선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됩니다. 달러가 그럼 부족해질 첫 번째 요인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환율이 올라가게 만들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앞둔 지도자들은 자신의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좀 더 강한 메시지, 강한 입장을 천명해야 국민들은 카리스마 있어, 멋지다 이렇게 하고, 또 전쟁에서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기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자칫 잘못하면 확산될 국면도 꽤 있어요. 아니면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달러 등 이런 기축통화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미국은 당초 계획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올려놓고 상당 기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수경제가 워낙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전된 상태로 더 오래 머물거나 더 역전된 폭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것도 우리나라 원화 약세, 달러 강세를 야기하는 요인인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수출 안 돼서 달러 못 벌고,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역전 현상 심화되거나 고착화되고 있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전쟁 등등의 요소가 또 강화돼서 달러 위상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 당연히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백악관 바이든 우크라 방문 전례 없는 일. 2024년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올 한 해는 모든 역량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엔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시나리오가 벌써 정해져 있어요. 일단 러시아와의 전쟁이 작년에 어느 정도로 수습되거나 봉합되지 못했다면 올해는 강경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딱 취할 경우 반대쪽인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공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진 거야 하면서 나서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자신의 강경한 이미지, 그리고 비겁자가 아니라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앞세우고 저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 그 전쟁의 한복판에 갈 수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타국 전쟁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연준에서 더 강경한 긴축 모드에 대한 발언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바이든이 올해 선거예요. 선거 때 정치가들이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선심성 행정이죠. 또 돈을 풀 거예요. 작년에도 사실 파월이 되게 힘들었던 게, 본인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꾸 유동성을 줄여가는데, 정부에서는 작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돈을 풀었어요. IRA 법안 만든다, 이게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 더 육성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소 더 많이 설립해야 되고, 생산 라인 더 가동해야 되고, 많은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흔히 말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안을 만들지 않나. 또 한 가지는 등록금 탕감을 해준다라고 해서 많은 MZ세대들이 앞으로 10수년 동안 갚을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줬어요. 이건 또 뭐다? 아니, MZ세대들처럼 소비 여력이 왕성한 애들에게 빚을 없애준 거거든요. 소비하라는 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작년에 되게 외로운 물가 싸움을 혼자 했었었는데, 올해는 중간 선거보다 더 중요한 대선이 있죠. 그럼 올해도 어떤 행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선심성 행정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럼 돈까지 풀게 되니 파월 입장에선 뻔히 이 사실을 아니까 미리 발언하는 겁니다. 더 긴축, 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다 맞물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전 세계 패권 국가에서 그 지위를 조금 잃었었던 적이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성과도 못 내고 장기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 틈에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거부가 됐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베트남전 과정에서 많은 군납 관련한 분야에 참여해서 또 돈 벌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술 축적도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전 세계 탑티어의 기업들 중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영향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일으킬 정도까지 오래 지속되거나 이렇게 되면, 확산이 되면 미국 경제가 여기에 많은 출혈 경영을 하게 됐으니 이 사이에 중국이 급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지금 바이든 내각에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는데 쉐이크 셜리번이라는 사람인데 뭐 거의 천재급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론은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온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요 타이밍인데 이때 중국에 완전히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쉐이크 셜리번의 의도예요.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둘이 의기투합해서 미국에 대항했었을 경우는 미국도 상당히 고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정신없는 상황이니 이 틈에 중국을 눌러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은 오히려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뭐 사실 전쟁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3년도에 1년 내내 우리가 기대할 것은 고강도의 대중국 견제 정책들이에요. 왜냐하면 2024년 선거를 앞두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내각도 그렇고 반대쪽인 공화당도 마찬가지인데 유권자들의 요즘 투표 심리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목소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때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는 많은 정책을 했었을 때 바이든은 다른 쪽 진영이니까 대중국 노선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이든은 트럼프 때보다 더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게 이거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훨씬 그 수위를 높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쪽 공화당 쪽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이 사람도 경쟁적으로 그런 기조를 타겠죠. 그럼 서로 경쟁적으로 내가 중국을 더 압박하겠다, 내가 더 중국을 압박하겠다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대중국 압박 정선이 올해 쌓여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하나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생산량이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내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공장,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는 생산하지 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특정 사양이라는 게 진짜 아주 값싼 반도체, 굳이 거기서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한국에 안 생산해도 되는 수준의 그런 반도체 수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그런 저사양의 반도체만 거기서 생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수십조 원의 투자는 했는데 거기서 그런 저부가가치의 상품만을 생산하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에겐 커다란 손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런 식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많은 추가적인 메시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1년 내내 계속 나올 거예요. 중수출 글로벌 수요 위촉의 발모, 하반기 회복이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도 세계의 많은 국가에 여러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수출이 원활히 가동이 안 돼요. 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중국 물건을 많이 가져다 쓰는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수출이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제대로 살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도 사실 원만치 않겠구나라는 또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이 수출하는 데 필요한 중간재들을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도 다시 먹구름이 끼게 된 이유가 중국이 지금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 1월 31일 날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그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고려했던 요소가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 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리오프닝 되기 시작하면서 전후방적으로 맞물려 있었던 많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줬거든요. 일본, 러시아,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았는데 그런데 과연 중국이 이렇게 수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그 IMF 예측치가 원래대로 달성이 될지 많은 지금 의구심은 솔직히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정작 IMF에서는 한국은 특수 없을 걸 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크게 반등시키긴커녕 오히려 낮췄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오히려 성장이 더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요. 상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었을 때 금리 기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내수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수출마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조기에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시진핑 3기 내각에서 부양책을 좀 더 과감하게 쓴다면 그 과감한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당초 IMF가 예측했던 경제 성장률이 상방으로 재조정된 건 달성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요 시진핑이 지금 내수 위축되고 수출 안 되는 것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발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테마가 미국과 똑같아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미국도 반드시 자신들이 21세기 중반에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선도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분야를 이 세 개를 꼽고 있거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중국을 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또다시 따돌려야지만 본인들이 패권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와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 역시도 이 세 개 산업 분야를 육성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뭔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공급망 칩포 본격 가동, 중국의 대응 우려. 이것도 이 헤드라인을 잘 또 해석해야 되는데 그 반도체 공급망 칩포 본격 가동은 가동된 사실을 담은 거죠. 팩트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 보복 대응 우려.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왠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maybe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팩트는 맞는데 maybe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즈니스를 따질 때는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물량을 안 받고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크게 두 나라고 좀 광의적으로 말하면 네 나라예요. 크게 두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게 반도체 안 받는다. 한국 그 칩포에 가입한 걸로 대응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반도체 받아오려면 대만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더 멀까요? 대만과 중국의 사이가 더 멀까요? 지금은 대만의 중국 본토로 진출했던 기업들마저도 다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삼성과 SK는 돌아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미국이 못 만들게 하고 있네. 노선이 달라요. 근데 대만은 중국과 우리가 지금 전쟁 기미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들 들어와 우리 기업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국과 등을 지고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를 어디서 조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잘 만드는 두 나라 말고 나머지 나라들은 교수님 어딘가요? 일본과 미국인데 이 칩포가 누구예요? 일본과 미국이거든요. 그러니 보복 대응이 우려된다는 말은 좀 과하다. 그럼 교수님 반도체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분에서 보복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에 화장품도 많이 수출하고 K 컨텐츠도 많이 수출하고 이 많은 것들을 했었었는데 사드 열풍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한령 내려지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교류력을 단절시켰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우리 많은 산업군들이 대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았어요. 화장품 옛날처럼 많이 중국인들이 안 사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헤라라든가 이런 것들 브랜드들 다 철수한 지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K 컨텐츠 중국의 플랫폼 채널 들어가 보면 얼마 전에 우영우가 다시 모처럼 방영돼서 깜짝 놀란 적 있어요. 무슨 얘기다? 그만큼 우리 거 이제 안 올라가요. 본인들이 해적판으로 보는 거지. 해적판은 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인더스트리도 많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닛산 2026년까지 유럽 신차중 98% 전기차로 채울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이 전기차에 굉장히 지금 속도감이 늦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경영 현장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냐. 모노주쿠리라고 해서 현장 근로자들, 현장의 장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누구 목소리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장님. 이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사장님의 목소리는 또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이거에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문구는 되게 멋있게 나와서 제가 혹시 그 문구가 그겁니까? 몇 번 일본 학자들이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유럽의 그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배를 한국에 조선소에 배를 발주했을 때랑 일본의 조선소에 배를 발주했을 때 상호 비교하는 무슨 그 아티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의 배 선박에 대한 내구성과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 한국에 비해서 높은데 높은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디자인 설계 역량이 일본보다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발주할 때는 선주들이 우리는 객실이 3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입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3군데 만들어주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은 디자인 설계를 그렇게 해서 체크체크 해주는데 일본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설계 역량은 한국이 센데 뭐 제품을 딱 해서 완성도 있게 가져오는 거는 일본이 참 비구의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아티클이었어요. 무조건 어디가 좋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와 일본의 조직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객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우리나라에선 어디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냐 하면 영업 파트와 기획 파트예요. 현장보다. 영업 뛰는 사람이 고객 만나고 하는데 고객이 내 생각 바꿨어. 여긴 이걸 바꾸고 엔진실을 이로 빼서 이렇게 해줘. 하면 영업 쪽에선 알겠습니다. 해오고 와야 되잖아요. 해고 오면 현장에서 그 고객이 바꿔달래. 바꿔 하면 바꿔야 돼요. 근데 일본은 이 모노주쿠리 장인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영업이나 기획단에서 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공장장님 아니면 1등 무슨 용접공님 하면 안 돼.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뭐 배가 어떻게 되고 뭐 걔네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 원래 배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안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일본은 현장의 그 엄청난 장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인들은 수십 년 동안 전기차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회사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갑자기 그 사람들은 제끼고 앞으로 저희 전기차 만들려고 2차 전지 전문가와 이런 사람 뽑아서 이걸 하려고 한대요 하면 뭐야 나가라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일본에선 이렇다 할 버젓한 전기차 새로운 모델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순수 전기차로 도요다에서 한 대 내놨다가 전량 리콜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리콜한 고객들에게 이거 미안하다. 니네가 원하는 그냥 신차 중에 화석연료로 가는 내연기관차로 아무거나 바꿔줄 수도 있고 뭐 5만 가지 혜택을 부여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전기차의 완성도 부분에서 확실히 거기에 맞는 체질 개선, 조직 개선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닛산의 2026년 유럽 신차 중 98% 전기차로 세운다라는 이 계획이 지금 2023년이니까 4, 5, 6, 3년 뒤로 미춘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직은 준비 안 됐어요 라고 밖에 안 들려요.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